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전자 치료 파트랑 뒷부분의 생명 복제 파트 이렇게 두 가지 주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자 치료 주제에 관련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전자 치료는요,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뭐냐면 태어난 개체에 대해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유전자 치료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개체에 대해서 어떤 특정 기관이나 조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전자 치료를 하는 것이 체세포 유전자 치료이다. 자, 반면에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뭐냐면요, 태어난 개체가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개체, 수정란이나 배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유전자 치료를 하는 것이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배아에 문제가 생겼다. 이 배아는 태어났을 때 장애를 안고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유전자 치료를 통해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 방법이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예요. 자,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태어난 개체에 대해서, 그리고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태어나기 전 수정란이나 배아에 대해서 유전자 치료를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중에 이 부분이에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요,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자질을 강화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모가 내가 만약에 운동을 잘하는 아이를 낳고 싶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운동 능력이 아주 뛰어난 아이를 낳게 됐어요. 자, 이렇게 자질을 강화하는 데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운동을 잘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운동을 잘하는 유전자를 주입하는 거예요. 혹은 나는 피부가 까만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싶어요. 나는 그게 너무 예뻐 보여요. 해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피부를 까맣게, 즉 자질을 강화하는데 유전자 치료가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생학적 목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자질 강화에도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할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우생학이란 뭐냐면 유전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개선하고자 연구하는 학문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인간의 자질 강화를 위해서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가 쓰일 수도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체세포 유전자 치료,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가 뭔지 알겠죠? 자, 다음으로는 유전자 치료와 관련한 하버마스 입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하버마스는요, 질병 치료를 위한 소극적인 유전자 치료는 찬성해요. 자, 그러나 배아의 적극적인 유전적 간섭은 싫어해요. 자, 그러니까 위에서 봤던 자질 강화의 유전자 치료는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내 아이를 운동을 잘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유전자 치료를 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왜냐하면 하버마스가 생각했을 때 치료를 위한 유전학적 개입에는 그 개체가 태어나서도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학적 개입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리라 확신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네가 사실은 배아 상태일 때 그냥 태어났으면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 근데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질병을 치료해가지고 네가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태어난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쵸? 나를 장애인이 아닌 그런 비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합의가 가능할 거예요. 그쵸? 보편적인 합의가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질병 치료가 아니라 부모의 취향이 개입된 유전자 조작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부모의 유전자 조작 개입에 의해서 운동을 잘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나는 운동을 잘하고 싶지 않고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운동을 잘하게 태어난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학적 개입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리라고 확신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버마스는 질병 치료를 위한 소극적 개입만 찬성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치료 목적이 아닌 의도적인 유전자 조작은 인간을 도구화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겠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엄청난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똑똑한 인간을 태어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질을 강화시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엄청나게 똑똑한 인간을 태어나게 했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태어난 인간은 자기가 목적 그 자체로 존엄하게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닐 거예요. 아, 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나는 도구화된 인간이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렇게 치료 목적이 아닌 의도적인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쵸? 부모의 취향이 개입되면 그것은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전학적 우연성이 확보될 때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버마스는요, 치료 목적이 아닌 유전학적 개입은 세대 간의 평등한 관계를 훼손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전학적 개입을 통해 출산한 아이의 경우에는 이전 세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 간의 평등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죠. 유전학적 개입을 통해 출생한 아이와 이전 세대 중에서는 어떤 세대가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네, 그쵸. 이전 세대는요, 유전학적 개입을 통해 출생한 새로운 세대에 비해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전 세대가 이 다음 세대의 그 아이를 어떻게 태어나게 할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즉, 평등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죠. 자, 인간의 몸의 자연 발생성이라는 건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그 이전 세대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몸의 자연 발생성은 개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가 되기 위한 조건이다 라고 하버마스는 주장을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생명복제, 자, 인간복제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배아복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배아복제가 뭐냐면 배아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복제 후에 배아 단계까지만 발생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행위를 왜 할까요? 자,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배아에서부터 생겨났죠. 배아, 이 세포, 조그만 세포로부터 눈도 생기고 뇌도 생기고 혀도 생기고 피부도 생기고 장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있는 것이 다 이 세포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배아에서부터 눈도 생기고 팔도 생기고 뼈도 생기니까 우리 팔이 없는 사람도 팔이 없는 부분에 이 배아를 이식하면 팔이 다시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배아에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나니까요. 배아 복제에 대한 논의가 나온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난치병, 치료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배아줄기 세포를 통해서 연구를 하자. 자, 그렇기 때문에 배아 복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찬성론과 반대론과 이렇게 분분히 나뉘겠죠. 자, 찬성론과 반대론과 여러분들 이것도 눈 감고 들어도 배아 복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배아는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배아 복제에 대해서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네,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눈 감고 또 들어보세요. 배아가 인간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네, 배아 복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또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인간의 발달 과정은 결코 선명한 경계선이 없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네, 반대하는 사람일 거예요. 또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배아로부터 획득한 줄기세포를 통해 난치병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네, 배아 복제에 대해서 찬성할 것입니다. 자,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공리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계속 말했죠. 공리주의가 뭐죠? 네, 사회적 쾌락을 최대화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연구가 계속돼서 난치병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사회적 쾌락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관점은 공리주의적 관점이다. 자, 또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배아가 성숙해서 탄생하게 되는 인간의 정체성이 배아에게 이미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배아 복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네, 반대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쵸? 자, 여기까지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눈을 뜨시고
배아 복제의 반대 논거 중에 연속성 논거. 인간의 발달 과정은 결코 경계선이 없는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배아 복제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두 가지 반론이 있어요. 이것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반론은 뭐냐면 참나무가 도토리에서 시작하지만 도토리를 참나무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배아와 태어난 인간은 결코 똑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런 첫 번째 도토리 참나무 논증이 있어요. 두 번째 논증은 뭐냐면 비대머리. 비대머리가 뭐냐면 대머리가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대머리에서 대머리로 가는 것은 진행 과정이다. 그쵸? 머리가 있는 것에서 머리가 점차 빠지면 대머리가 되겠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대머리와 대머리가 아닌 사람을 같다고 할 수 없겠죠? 이거랑 같은 논리로 배아가 커서 인간이 되는 거지만 인간과 배아는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아 복제를 반대하면 안 된다. 배아 복제를 해도 된다라는 반론이 있다. 무더기 역설 두 번째 것까지 갔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개체 복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체 복제는 뭐냐면 복제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 개체를 탄생시키는 걸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커있죠? 선생님은 지금 키가 160인데 이 160인 선생님을 똑같이 키가 160으로 복제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아기 배아의 상태부터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뒤늦은 쌍둥이를 얘기하는 게 개체 복제겠죠. 그쵸? 그래서 요나스는 이 개체 복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복제된 인간은 원본 인간과 상당한 시차를 두고 태어난 뒤늦은 쌍둥이라고 할 수 있다. 뒤늦은 쌍둥이나 동생은 앞선 쌍둥이나 형의 실수로부터 무언가 배울 수 있고 그러한 실수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겠죠. 선생님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배아 상태에서부터 키운다고 해보세요. 뒤늦은 쌍둥이가 선생님이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선생님이 실수한 부분, 난 저러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겠죠. 다른 한편 뒤늦은 쌍둥이나 동생은 앞선 쌍둥이나 형이 살았던 삶과 그가 내렸던 선택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삶이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을 수도 있겠죠. 내 앞선 쌍둥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실수를 바로잡을 수도 있겠지만 단점은 이미 그가 내렸던 선택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내가 미래에 저렇게 생겼구나. 내가 미래에 저런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크겠구나. 라는 미래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스는 인간 복제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모를 권리인 무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요나스가 인간 복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모를 권리인 무지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점 꼭 짚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나스는 인간 스스로 자신의 고유의 길을 찾고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놀라워할 수 있는 자유를 권리로서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